마음 가는 대로 먹고 마셔서 행복에 이른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해서 찾아온 이른 죽음, 고통과 후회는 수없이 많다.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동안은 즐겁겠지만 그 뒷맛은 쓰다. 과잉이 주는 쾌락은 언제나 일순간에 지나간다. 그렇기에 자기 절제는 쾌락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포용하는 한 방식이다. 자신을 최고 사양의 경주용 자동차라고 여겨라. 좋은 차에 좋은 연료를 넣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맞는 식생활을 갖춰야 한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무소니우스 루푸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말할 것도 없이 철학자의 몸은 신체 활동을 할 준비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미덕을 실천하려면 우리 인간의 필수적인 도구가 되는 신체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추위와 더위, 목마름과 배고픔, 부족한 식량과 딱딱한 침대, 쾌락의 회피와 고통의 인내를 통해 자신을 단련할 때 정신과 신체 모두를 훈련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몸이 강해지며 고난을 견디면서 삶에 정진하고 어떤 일에도 대비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강철을 단련하듯 몸을 단련하라. 사람이 자기 몸을 보살펴야 하는 이유는 몸을 학대하는 것이 죄라서가 아니다. 신전을 더럽히는 것이 신을 모욕하는 일이듯 우리 자신을 모시는 신전인 몸을 학대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성공할 기회를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인생은 짧고 삶이라는 경기가 우리 몸이 언제 우리한테서 달아날지는 절대 알 수 없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켜보는 수백만의 팬이 없다. 내면의 동기를 자극할 수백만 달러도 없다. 나날의 발전을 점검해줄 코치나 트레이너도 없다. 우리 직업에 알맞은 최적 체중도 없다. 사실 이는 우리의 일과 삶을 더 어렵게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독이자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몸 상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기가 섭취하는 것을 스스로 감시하고 자기 기준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자신에게 더 엄격하다. 절제는 그다지 흥미로운 단어도 즐거운 개념도 아니지만 위대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목표를 위해, 이를 위해 계속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자제해야만 한다. 시련을 헤쳐나가고 순수함을 지키고 강인해지기 위해서는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육체가 우리를 정복하기 전에 우리가 그 육체를 정복하기 위해서 말이다. 아침에 그날의 개구리를 먹어치울 것. 하루가 끝날 때까지 더 역겨운 일을 절대 만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매일 아침 두꺼비를 삼켜야 한다. 프랑스의 작가 니콜라 샹포르가 한 이 말보다 더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인용문도 드물 것이다. 심지어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한 말로 잘못 알려지기까지 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하루가 시작될 때 개구리를 먹으면, 다시 말해 가장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해버리면 그날이 더 나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말이다. 이 개념을 더욱 적용하기 쉽게 해석한 것이 시인이자 평화주의자인 미국의 윌리엄 스태퍼드가 말한 어려운 일부터 먼저 하라라는 일상의 규칙이다. 각오를 다지고 나서 천천히 해도 된다고 타이르거나 다른 일을 먼저 해치운 다음에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그 일을 미루는 것이다. 지금 당장 그 일을 해야 한다. 그 일을 먼저 말이다. 그런 것을 바로 우선순위라고 한다. 어려운 일을 먼저 해치워버리는 게 바로 자가돌봄이다. 토니 모리슨이 동트기 전에 일어난 것은 나만의 시간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었다. 모리슨의 아침은 밀린 신문을 챙겨 읽거나 빨래를 개는 시간이 아니었다. 모리슨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는 그 시간을 글 쓰는 데 썼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기도 전에 그날 하루를 장악한 것이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기 싫었던 날도 많았다. 하지만 끝까지 해냈을 때
아침 햇빛 속에서 조용히 써야 할 글을 다 썼을 때 모리스는 위대한 작가가 된다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자신에게 나만의 시간을 주고 있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보너스였기 때문이다. 어려운 할 일을 처리함으로써 모리스는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있었던 셈이다. 아침을 온전히 소유했으니 말하자면 그날의 개구리를 먹어 치웠으니 이제 나머지 모든 것은 여분이었다. 다른 그 무엇도 모리슨이 이미 승리를 거둔 그 전투보다 더 힘들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그날의 아침으로 이루어지듯이 인생은 하루하루로 이루어진다. 낮이든 밤이든 젊어서든 늙어서든 언제까지나 미적거리는 것,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패배자의 게임이다. 모든 바보의 한 가지 공통점은 항상 살아갈 준비만 한다는 점이라고 세네카는 말했다. 그들은 먼저 준비할 것이 있다고, 아직은 그것을 할 기분이 아니라고, 언젠가는 하겠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언제 하겠다는 말일까? 정확히는 절대 안 한다는 말이다. 결국 그들은 절대 그 일을 하지 않는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영리해야 하고 그보다는 더 절제해야 한다. 몽테뉴는 말했다. 나는 다른 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도 할 수 있다라는 주문을 끊임없이 웬다.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이렇게 썼다. 올바르게 살아갈 시간을 계속 미루는 자는 자기가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강이 다 마를 때를 기다리는 자와 같다. 스토아 학파의 말을 바꿔 쓰자면 지금 훌륭해질 수 있는데도 굳이 내일 훌륭해지기로 마음 먹는다는 말이다. 미룬다는 것은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오만한 일이다. 그것은 나중에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루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서도 나중에는 그 마음을 절제할 수 있으리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사라진 잠재력의 묘지는 다른 뭔가를 먼저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그 일을 할 시간은 지금이다. 시작할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우리가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은 그 일의 가장 어려운 부분, 가장 하기 싫은 부분이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하도록 훈련된 육체와 예리하고 집중된 정신으로서 신속하게 열정적으로 뛰어들자. 바보들은 이를 위해 절제하기에는 너무 나약하고 너무 겁이 많으며 너무 병약하다. 이는 그들에게는 문제지만 우리에게는 기회다.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승리할 곳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룰 것이고 우리는 앞질러 나갈 것이다. 우리가 지금 시작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더 적게 가질수록 더 강력하다. 필요한 것 이상을 욕망할 때 우리는 취약해진다. 가진 돈보다 더 비싼 물건을 소비할 때, 능력보다 무리한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자족하지 못한다. 스파르타의 한 왕은 언젠가 그 나라의 시민들이 스파르타식 습관으로부터 무엇을 얻느냐는 질문을 받자 우리는 이런 생활 방식에서 자유를 얻는다라고 대답했다. 미국의 권투선수 루빈 카터는 시합을 마치고 걸어가던 중 살인사건 현장을 지나다가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감옥살이를 19년이나 하고 살아남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카터를 버텨내게 해준 것은 풍족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카터는 수감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편의도, 예컨대 베개도 라디오도 깔개도 텔레비전도 다 의도적으로 자신에게서 박탈했다. 왜 그랬을까? 그 무엇도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었다. 교도관이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말이다. 자기 자신에게 가혹해지면 남들이 우리에게 가혹하게 굴기가 어려워진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지면 타인이 우리에게 행사하는 힘은 무력화된다. 자기가 가진 것보다 소박하게 사는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훨씬 넓다. 이탈리아의 미술가 미켈란젤로가 대단히 금욕적으로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유한 후원자들이 내미는 선물을 받지 않았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미켈란젤로는 누구에게도 빚지고 싶지 않았다. 진정한 부는 자율이라는 것을 안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삶이 힘들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여러 면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편안하다. 걱정할 것도 더 적고 굴종해야 할 사람도 더 적다. 부러워할 것도 없고 자기를 부러워하는 이들에게 무언가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할 일도 없다. 한도 이상으로 무리하고 능력 이상으로 낭비해서 빚쟁이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는 삶. 혹은 버는 액수가 너무 높아서 절대로 이 직업을 그만둘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자신을 갉아먹는 삶이다. 런닝머신에 묶여 점점 더 빨리 달리지만 언제나 제자리인 사람보다 더 자유를 빼앗긴 사람도 없다. 더 강한 사람일수록 원하는 게 적다. 미국의 편집자 맥스웰 퍼킨스가 자기 외투에 새긴 말이다. 불필요한 것과 과다한 것을 제거하고 남는 것이 자기 자신이다.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무언가가 쓸데없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강요하는지를 한 가지 신호로 삼을 수 있다. 불안정한 사람은 항상 자기처럼 되라고 우리를 압박한다. 또 한 가지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거나 자기만 놓치게 될까봐 두려워서 무언가에 관심이 생긴 것이라면 그것도 쓸데없는 것이라는 신호다. 호사는 우리를 덜 자유롭고 더 의존하게 할 것이다. 욕망하는 것이 적을수록 더 풍요롭고 더 자유로우며 더 강력해진다. 그렇게나 단순한 일이다. 삶의 끝자락에서 붙잡아야 할 것. 인생의 모든 일은 어떤 형태로든 인내를 요구한다. 참을성, 강인성, 만족의 유예 같은 그 모든 것 말이다. 그렇다면 인생 자체는 어떨까? 세네카는 때로는 산다는 것 자체가 용기를 요구하는 행위다라고 썼다. 산다는 것은 또한 절제 그 자체기도 하다. 인생은 공정하지 않다. 친절하지도 않다. 인생은 우리에게 몸과 마음의 강인함뿐 아니라 영혼의 강인함도 요구한다. 고대 그리스인이 카르테리아라고 불렀던 굴하지 않는 끈기 말이다. 그러한 강인함이 없다면 우리는 용감하게 계속 나아갈 수 없다. 인내는 단지 폭풍 후 한두 번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다. 나쁜 한 해 또는 나쁜 10년 또는 더 오래 나쁜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야말로 분투하는 사람, 난관과 고통과 의심에 둘러싸인 사람. 그러면서도 포기하기를 거부하고 시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것은 용기를 넘어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몸과 마음일지라도 그 몸과 마음을 정복했다. 세네카는 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다. 25달 동안 다락방에서 숨어 지내며 쾌활하게 일기를 썼던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를 생각해보라. 근위 축성 직삭 경화증으로 40년 동안 휠체어에 묶여 살아간 영국의 과학자 스티븐 호킹을 생각해보라. 평생 위장병과 전쟁과 홍수와 역병에 시달리면서도 못 견딜 것은 없다고, 그리고 견디지 못할 단 한 가지, 바로 우리의 유한성이 결국에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자신에게 상기시켰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생각해보라. 산후 우울증을 견뎌낸 어머니, 암과 싸우고 파상과 싸우고 굴욕스러운 실패와 싸워서 이겨낸 사람. 금단 증상과 싸우고 결국에는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난 중독자. 세대를 이어 괴롭히던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처절하게 노력했던 사람.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행위에서 살아남은 노예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계속 나아갔다. 그들은 그만두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인내와 조용한 기계로 자신의 고통을 고귀하고 존엄해지게 했다. 그들은 자신을 덮친 역경보다 자신이 더 위대한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계속 나아갔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절망하지도 포기하지도 말고 신념을 지키자.
언젠가는 우리도 이 괴로움을 건너 저편에 도달해서 다시 지금을 돌아보며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간 것을 기뻐할 날이 있을 테니까. 우리는 모두 그럴 것이다. 결과를 따져보면 선택은 쉽다. 우리가 과도함을 삼가는 것은 그것이 죄라서가 아니다. 우리가 자기 절제를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지금 여기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고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육체가 어리석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 절제로서 육체를 육체로부터 구해야 한다. 육체는 배가 가득 찰 때까지 먹고 싶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시점이 훨씬 지날 때까지 계속 먹고 만다. 육체는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만취한 상태를 훨씬 넘어서야 취했다고 느낀다. 육체는 무감각해지고 싶어 하고 케네디가 한 말 맞다나 무감각해지는 효과만 있다면 말 오줌이라도 먹겠다고 달려든다. 육체는 원하는 것을 지금 바로 요구하는데 그러면 그 결과를 나중에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자신이 좇는 쾌락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하라. 나중에 즉 성관계하고 나서 무감각해진 상태에서 숙취에 시달리는 동안에 바지가 작아져 꽉 낄 때 지금으로부터 몇 달 뒤 거울을 들여다보며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인지 의아해할 때 자신이 그 상태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라. 물론 금욕과 자제는 다르다. 전자는 회피하는 것이며 후자는 책임을 지는 일이다. 자제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자기 몸에, 자기 유전자에, 자기 생활 방식에 적절한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루이스는 절제란 딱 맞는 거리까지만 가고 거기서 더는 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니우스 루푸스가 되새겨 주었듯이 쾌락의 기준에서 볼 때 자기 통제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으며 자기 통제가 부족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 무절제에 탐닉한 사람 가운데 즐겁게 보내는 이는 아무도 없고 욕구의 노예가 된 사람 중에 자유로운 이는 하나도 없다. 자기 혐오감이 들기 전에 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 땀이 줄줄 흐르기 전에 또는 탄수화물을 너무 먹어 정신이 멍해지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려면 강인한 힘이 필요하다. 계속 술을 마시다가 건강이 악화된 신호가 나타난 뒤에 금주하는 극단적인 경우뿐 아니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딱 한 잔만 마시는 것에도 강인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큰 집과 더 많은 돈, 더 많은 지지자가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역시 그렇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 후회의 지점을 그냥 지나쳐서도 안 되겠지만 애당초 그 지점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말자. 그러면서도 여전히 즐거운 일을,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선택이 자신을 위험한 안개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면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알아차리면 된다. 이렇게 자각하려면 자기 이해와 자기 통제가 필요하며 주변 사람들이 계속 파티를 이어가려는 것처럼 보일 때는 적잖은 용기도 필요하다. 절제는 벌이 아니라 벌을 피하는 방법이다. 사람이 절제하는 이유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편리하게도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까지 끌어올려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실제로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 작은 그릇에 담긴 치즈를 대단히 훌륭한 산의 진미처럼 즐기는 사람은 훨씬 더 쉽게 만족하며 모든 상황에서 좋은 면을 찾아내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오락을 추구하지 말고 자신을 추구하자. 쾌락주의자가 되지 말고 그냥 행복해지자. 육체가 아닌 정신이 지배하게 하자. 쾌락을 정복하여 자기 자신이 고통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되자.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절제 수업에서 가져왔다. 모든 자기 절제는 몸에서 시작되지만 무슨 마술처럼 단박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통제력을 기르기 위해 일부러 여러 과제를 찾아 나섰다. 그는 훈련을 통해 절제의 근육을 키웠다. 석가모니 역시 거친 누더기를 걸치고 수많은 밤을 길에서 잠자며 자기 절제를 수련했다. 검을 단련할 때 아주 뜨거운 온도로 달구었다가 차가운 물에 식히는 일을 반복하며 칼을 담금질하는 것과 같다. 최고가 되는 사람들 역시 똑같은 도전을 수없이 통과하고 강제로 자기 몸이 변화하고 적응하게 함으로써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다. 우리는 자기를 보호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서 극기를 훈련해야 한다. 삶은 언제나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편함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대비할 것인가. 이 책은 유혹이 넘쳐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이르려면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을 절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절제를 연습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육체의 욕망이든 내면의 기질이든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진정한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절제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쉬운 길을 택할 것인가, 올바른 길을 택할 것인가. 삶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린다.